안녕하십니까, 감독관입니다. 이제 뭐 코로나도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마스크 벗으니까 좀 어떻습니까? 살갑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시험에 임박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짧은 시간 내에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반적 내용을 다 다루고 있는 교재예요. 그런데 이제 시험이란 것은 그물을 좀 촘촘히 좀 짜서 대비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파이널 특강은 그 기초적인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될 거, 그리고 지금까지 출제가 좀 됐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어, 어, 맥 교재를 보시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팁을 좀 심어놨어요. 뭐냐면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좀 습득을 해서 시험장에 가시면 좀 불안감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부동산 언론이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출제의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게 정착이 좀 덜 됐습니다. 덜 됐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출제된 걸 좀 패턴을 봤을 때 뭐 이런 게 출제되지 않을까, 이런 걸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론 강의 끝났고요. 문제풀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그 문제집은 뭐 기출 문제는 물론이고 예상 문제까지 포함된 그런 문제집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를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 저하고 중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7, 8이다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뭐 이 교재를 좀 한번 전체 목차라도 한번 보여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좀 아시고요. 먼저 여러분 이제 교재를 한번 펼쳐보면 목차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목차를 일부러 테마 이렇게 붙여서 제목을 다 붙여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궁금한 게 있어.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 큰 목차만 적어놓으면. 그래서 좀 페이지가 좀 들어가더라도 제가 전체 테마로 이렇게 나누어서 찾아보기 쉽게 좀 해놨으니까 마치 사전처럼 이렇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 총론 파트에서는 지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되고 있지 않는데, 이제 우리 접근 방법, 요것은 이제 다른 시험에서 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 접근 방법 요거 하고, 그다음에 행태과학적, 그러니까 의사결정, 이 두 가지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를 그렇게 해서 대비를 좀 해야 합니다.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는 인간적 요인이 똑같아. 기본 틀이. 여기 행태 중심을 두는 거고, 한대 의사 결정이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외부에 보이는 거고요. 이건 내부적인 내용이에요. 내부적인 내용. 그래서 이 둘을 좀 구분 좀 해주시고, 자,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정착시킨 방법은 뭐라? 종합시. 왜 그래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수입품이에요, 수입품. 그래서 완결판을 수입한 겁니다. 뭐 이런 것은 여러분에게 출제가 좀 조금 떨어지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했고요. 부동산 활동이 이제 구분인데요. 구베리 시립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출제는 안 되고 있지만 만약 시험이 나오면 상당히 당황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는 테마 5번입니다. 자, 이 부동산의 분류는 학자마다 부동산 활동 분류가 좀 다르다 보니까 출제자가 좀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시험에서도 출제됐고 우리도 이제 출제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 표준산업 분류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제 부동산업,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해당되는 게 이거예요. 감지평가. 여러분이 이 직업을 지금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중개사가 여기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영역이 여러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좀 전문성이 좀 강해요. 근데 이제 대분류, 중분류가 특이하게 보통 그 업종을 분류할 때 어떻게 하고 중또 쪽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신기하게 부동산업은 대분류하고 중분류가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요. 근데 우리 시험은 몇 지 선다죠? 5지 선다죠. 그래서 소분류는 이제 이걸 물어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장난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걸 적어놓고 소분류다 그러면 틀리겠죠. 뭐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상품 한번 생각해요. 상품. 빌려주는 상품, 파는 상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완성된 상품에 대해서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되는 거죠. 관련 서비스업.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부동산 관리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주택 있죠. 주택관리사 있고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여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할 때 소분류까지 돼 있는데 이 세자가 가를 세자죠. 여기는 세세 가늘고 가늘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출제가 되면 주의할 게 이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주거용, 비주거 이렇게 나누고 있죠. 주거용, 비주거. 근데 여기는 건물, 건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건물, 건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상품, 파는 상품 이렇게 되는데 기타 그래가지고 여기는 부동산이라 써버렸어요. 부동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건물을 빌려준다. 건물만 빌려주고 그 바닥에 토지를 빌려주지 않아.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타로 묶어서 그냥 부동산 임대부에서 아주 한꺼번에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관리업은 기타가 없어요. 기타가.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험이 나오면 요게 이제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관리업은 부동산 이렇게 시작하고요. 기타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타를 두어서 부동산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기타가 없이 바로 그냥 부동산 관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고요, 비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는 기타 치는 시간 없다. 기타 관리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리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 요게 이제 4년 전이니까 개정된 상황입니다. 표준사료 분류가. 근데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예전에는 자문 및 중개업이었어요. 여기가. 그리고 부동산 감정평가 이렇게 둘로 나눴었는데 이 자문이 이쪽으로 독립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문업 이렇게 돼 있어요. 투자자문업. 그래서 여러분 좀 주의해야 될 게 지금 투자자문업인데 투자금융업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투자 그러면 금융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이 무슨 뜻이에요? 자금의 융통 아닙니까? 아니 부동산이 무슨 자금의 융통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함정할 수 있겠죠. 좀 주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입찰, 경공 및 대리도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중개 및 대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 및 대리업은 공인중개사 관련되고요. 마지막 이 감정평가업은 감정평가사와 관련이 되는 거죠.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좀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윤리성 거의 출제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시험에서는 일반 원칙을 좀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뭐 중요성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테마 8번부터예요. 지금 이 테마 이 8번은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출제가 계속 되고 있고요. 되고 있고 뭐 다른 시험에서도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의 내용을 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단어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복합이라고 하고 있나요? 여러분 복합이란 말을 쓰게 되면 하나일 때 써요? 둘 이상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세 가지로. 그래서 제가 순서를 법경기 이런 순서로 좀 해봤습니다. 법경기. 자, 여러분 이제 민법도 공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관련된 게 이거예요. 법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법제도적 측면인데요. 여러분 협의부동산, 준의제부동산. 자, 이게 봅시다. 우리가 민법 제99조 1항에 따르면 협의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런데 준이란 말이 왜 들어갔어요? 준이. 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준법률행위, 준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준지대 뭐 이런 표현. 준이란 표현은 본래 그건 아닌데 그게 준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자, 바꿔서 지금 여기는 부동산인데 여기는 원래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처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산이거나 뭐 부동산의 결합물로서 새로운 물건으로 이제 이해를 한다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라든가 이것을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묶게 되면 광의 부동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민법에서 민법 제99조 1항을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고요. 2항을 보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법은 협의 부동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법률상 준의제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렇게 한다는 걸 좀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은 요 2번, 3번이 출제 포인트예요.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왜냐하면 자 여기 관련된 것을 서로 섞어가지고 경제적 또는 기술 물리적 이렇게 헷갈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이야기한다면 준의제 부동산 공장재단, 여러분 공장재단 들어보셨죠? 광업재단. 그래서 광업재단 이렇게 이제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재단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재단.
재단 그러면 왠지 재산하고 관련되니까 왠지 경제 개념 아니겠냐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준의제 부동산으로서 범죄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다른 시험에서도 내고 있고요. 여러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 요 네 가지 중에 일부를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이렇게 함정을 팔 수가 있어요. 그거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이렇게 해라 그랬죠. 자, 위, 공, 경 이렇게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위, 공, 경. 자, 그래서 복합 개념 좀 살펴봤고요. 이미 좀 설명해 드렸는데 이 범죄 개념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를 하실 텐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건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착물은 부동산인 겁니다. 정착물은 부동산이에요. 동의하시죠? 정착물은 부동산입니다. 근데 정착물이 아닌 것들도 있고요. 여기 정착물이 섞여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 뭐라고요? 법적 개념으로 준의제 부동산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험이 나오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오케이? 동의합니다. 동의요. 그러면 준의제 부동산이 왜 등장했는지 여러분이 다 학습을 하셨지만 우리가 권리 공시 방법이 어떻게 돼요? 동사는 점유 부동산 등기 아닙니까? 그런데 동산 등인데도 이런 거 봐봐요. 자동차 등록하잖아요. 마치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의 방법을 취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 저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당. 그래서 이것들은 다 저당 설정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준 부동산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게 뭐 그런 거고요. 자, 이제 설비 정착물 판단 기준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정착물한 말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놨는데 사실은 요 설비가 영어로 픽스처입니다. 픽스처. 여러분 뭐 영어 공부 좀 하시니까 뭐 픽스가 고정시키다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서구에서는 저것을 픽스처이냐, 난 픽스처냐 이렇게 나눕니다. 뭐 설비냐, 설비가 아니냐 이렇게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정착물로 번역해 버리면 이미 봤다시피 우리 민법상 정착물 무조건 부동산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 분류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번역을 요즘은 정착물을 번역하지 않고 설비라고 일단 이렇게 번역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민법에 익숙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부동산을 볼 것인가 뭘 것인가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자, 이게 설비냐, 부동산의 일부냐, 부동산을 볼 것이냐, 아니면 아니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요 1, 2, 3, 4번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물건이 부착된 방법. 자, 벽에 붙어있던 액자라든지 시계 같은 걸 제거했어요. 그럼 뭐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비 또는 정착물을 볼 수가 없다. 건물의 일부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설비 정착물이고요.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설비 정착물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비로 과한되거나 항구적 설치 의도로 갖는 것은 설비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시계탑 그러면 시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시계탑인데 그럼 시계를 딱 제거해 버렸어요. 그 시계탑입니까? 그러니까 그 시계는 그 시계탑의 일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고안된 장치나 항구적 설치 의도를 가진 거 이런 것들은 건물 일부로 보겠다는 거죠. 이제 당사적 의도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 여러분 이제 원룸을 한번 생각해봐. 우리 수험생들 원룸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풀옵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풀옵션인 거하고 아닌 거하고 둘을 한번 나눠봐요. 어떤 게 임대료 더 비싸요? 풀옵션이 더 비싸죠. 그런데 거기 있는 세탁기, 뭐 냉장고, 막 이런 게 갖춰졌다 칠게요. 요거 말이죠. 임대 목적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부동산이 일부라고 보고 임대차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그것을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픽스처라고 부릅니다. 설비라고 불러요. 설비. 그래서 이제 임대가치 증진 목적으로 설치한 이런 것은 설비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임대인이 설치하면 이거예요. 대개 임대가치 증진 목적이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 원룸 그 임차해가지고 거기다 커튼 설치했다, 블라인드 설치했다, 나중에 떼갈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설비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 뭐 이것은 뭐 출제 되더라도 뭐 틀릴 건 없는데 여러분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관심의 대상이 요 둘을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정착물을 했습니다. 정착물을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부동산이죠. 정착물을 부동산을 했잖아요. 자, 부동산 중에서 독립됐느냐, 독립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물리적으로 분리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근데 이제 권리상 분리돼서 거래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리를 달리할 수 있느냐, 소유권 같은 걸. 그래서 법률적으로 분리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상가를 매입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이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건물하고 토지는 따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는. 그래서 여러분 감정평가의 물건평가 기법 배우셨잖아요. 자, 토지와 건물 일체로 거래되는 거, 그 일괄평가 대상이죠. 그렇게 하는 거 주로 거래사례 비급을 쓴다고 배우시죠. 근데 건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조심해라 그랬죠. 간평할 때 뒷부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건물만 평가하는 걸 말해요. 토지와 건물 한 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거래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만들 수 있으니까 원칙이 원가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평가의 가장 대표 약방의 감초가 건물입니다.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으니까 거래를 따로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거예요. 언제나 독립됐다. 등기부가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 등기부가 존재하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임목입니다. 임목. 소유권 보존 등기된 거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분, 그럼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저당이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저당 가능합니다. 저당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처럼 그런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게 뭐예요? 명의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 미분리 과실. 자, 분리돼 버리면 동사입니다. 이것들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것을 할 수가 있다. 명의방법을 취해서. 그러나 이것은 저당은 안 되는 거죠. 저당은 할 수가 없죠. 그죠? 자, 진짜 중요한 게 이 4번이에요. 농작물입니다. 자, 이 농작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됩니까? 저절로 자란 거예요. 농업인들이 거기에 노력을 가한 거예요. 노력을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이 노력을 가한 이것은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수확물이 나타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경작의 노력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경작의 노력을. 그래서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 소유로 봐요. 무슨 말이냐면 권원에 의하지 않고 임대차를 하지 않고 또는 권원에 의하고 임대차를 해서 남의 토지에다가 경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농작물이 있을 텐데 이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 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 경작이도 경작자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농작물은 토지로부터 언제나 독립된다. 그리고 누구 거다? 누구 거다? 경작자 거다. 경작자. 무조건. 무단 경작이든 어떻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있잖아요. 토지 구성 부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토지 팔았어? 같이 팔린 걸로 볼 거야. 이 말이야. 토지가 경작대에 있는 건 맞는데 같이 팔린 것을 보겠다. 독립되지 않고. 다리 담장, 도로 포장,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단순식물. 그러니까 이 나무나 단연식물 이게 경작을 요한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유실수 같은 것은 어때요?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분리를 해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러지 않는 거 저절로 생긴 이런 것들은 토지 일부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설비 판단 기준 이건 좀 중요하니까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 특히 농작물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거 한번 봐보도록 하죠. 소유권이 이제 공간적 범위입니다. 테마 12번이네요. 자, 민법 제 215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하게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법의 212조가 토지 소유권 공간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적 아시죠? 그건 수평 투영 방식입니다. 수평 지적이에요. 여러분 관계복귀 할 때 다 그거 나오잖아요. 수평 지적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은 수평적 규정인데 여기는 상하에 미친다고 했죠. 입체적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공간을 3차원 공간 이렇게 하고요. 또는 입체 공간 이렇게 합니다. 다른 시험에서는 몇 번 출제됐던 이런 파트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출제가 되면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 권리를 각각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이렇게 나누는데 소유권이 미치지 않거나 소유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파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게 공적 공중권이라는 거죠. 전파의 발전이나 항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 공간은 개인의 소유권을 불인정하는 셈이에요. 왜냐하면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봐. 이게 공익 목적으로 제공되는 공간이다. 지표권 됐고요. 지하권이 문제예요. 미철 광물이에요. 미철 광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가 토지를 매입했는데 거기에 어떤 미채굴 광물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미채굴 광물이란 광업법상 법정 광물을 대개 이야기합니다. 광업법상. 그러니까 광업법상 법정 광물이 한 66개 정도 돼요. 그럼 뭐 변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뭐 그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토지 소유자의 당연한 권리가 인정이 안 돼요. 여기서 국가가 그것을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는 권리인 광업권을 부여하는 대상, 고상한 말로 객체가 됩니다. 광업권의 객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게 아니다. 이게 뭐 출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지표수하고 이 지하수는 흐름물이기 때문에 상린관계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상 유역주의하고 선용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민법은 유역주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인접지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포인트. 토지를 가진 자, 그 지하수라든지 지표수, 이것은 토지 소유권의 일부라고 보는 겁니다. 독립된 물건으로 보지 않아. 독립된 물건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를 팔았다. 그럼 그것도 같이 팔리는 거예요. 그 권리도.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한다. 그 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따로 보상으로 책정하지 않아. 토지 보상 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봐. 그게 여러분 책으로 나왔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 지하수에 관한 이용권. 이것은 물건이 준하는 권리 가서 물건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상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에 대한 보상하게 되면 토지의 일부의 권리라고 보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걸 보고 보상이 끝났다고 봐요. 따라서 토지보상법도 수용 대상이 되지 않. 당연하지. 저런 것은 뭐 따로 수용한다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토지 팔리면 같이 팔린 것으로 보는 거니까 뭐 이런 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괜찮겠습니까? 자, 이제는 뭐 테마 13번 이것도 이제 여러분에게 출제가 좀 된 내용인데 사실은 여기서보다 뒤쪽 우리 뭐 경제론이라든지 투자론에서 좀 오히려 중요합니다. 이 구분이 왜 그러냐면 자,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지역에 무슨 구에 무슨 동에 뭐 이렇게 막 나눠주면서 그 지역의 몇 번째 토지다. 예를 들어서 22번째 토지다. 그러면 요 22번째 토지 물리적 위치, 절대적 위치라고 합니다. 토지의 특성 중에 부동성인 거죠. 위치 고정성. 불변입니다. 변할 수가 없어. 태초부터 정해져 있었고 인간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변 여건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상대적 위치라고 그래요. 상대적 위치. 이 상대적 위치는 인간이 개입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거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value, 가치, 뭐 price, 가격 이거 왜 탄생했어요? 인간 때문에 생긴 거야,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치를 판단한다고 했을 때는 인간적 요소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애초부터 인간적인 게 개입이 안 되면요 감정평가도 필요 없어요. 그걸 왜? 그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치를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상대 위치에 따라 형성 차이가 있으며 또 유사하다면 상호 대치가 인정된다. 이건 변한다. 좀 주의를 하시는데 투자론 여러분 어려워하시죠? 투자론 금융론이 여러분이 다른 과목에서 습득할 수 없는 파트예요.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특강도 거기 포인트를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중개사법이라든지 뭐 세법 내용 핵심적인 거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2차 과목에서 학습해도 되는 것들도 좀 일부 섞여 있잖아요. 뭐 감정평가와 관련된 것을 2차에서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제가 말씀드린 그 4가지 파트는 따로 습득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습득을 하셔야 돼. 제일 어려워하는 투자로 금융론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암기법 다 만들어놨어요. 이 다음에 기억할 수 있도록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상대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접근성 이것은 여러분이 좀 보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의 분류입니다. 자, 이 부동산을 분류를 했을 때 가장 대표가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죠. 근데 이제 토지 놔두고 이제 건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건물을 가장 간단한 분류를 한다면 주상공이죠. 가장 기본적인 분류가 주상공. 그 중에서 비중이 높고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주택이에요. 그래서 주택 분류는 출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복귀 할 때 이거 외우기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택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거 분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토지 용어는 출제돼도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헷갈리는 게 있어요. 헷갈리는 거. 그걸 좀 중점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 분류는 거의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득세하고 있는 거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뭐 후보지 이행지 이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법지하고 빈지 구분하는 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공지 있고요, 공한지 있고요, 유의지 있고요, 휴한지 있고요. 이거 구분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빈지하고 법지 거기서 동시에 등장하는 되게 간섭지 아닙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여러분 그 지적에 관한 것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우리 지목이 28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목이 대란 게 있어요. 대. 자, 그런데 우리가 한자가 집대가 있고 집택이 있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과거에는 건물이 있으면 다 집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대, 집택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집은 주거용이잖아. 상업용, 공업용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것은 모두 주거용이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 의미로는 집대, 집택은 건물대, 건물택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예전에는 뭐 명칭이 달랐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이제 명칭이 변했죠. 거기 지적에 관한 것을 보면 지목 28개의 대가 등장합니다. 지자가 안 붙고.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건축법에 보면 대지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대지. 대지를 뭐 어떻게 정의하느냐, 필지가 어떻게 되고 필지 일부를 대지로 볼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와 있어. 여러분 2차 과목과 그 관계복귀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란 표현을 쓰는 거하고 대지 이렇게 쓰는 표현은 약간 달라요. 분류가 표현 방법에 따라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라고 했을 때는 공장용지는 장이라는 표현이 따로 있고요, 창고용지 창이란 말이 따로 있고요, 학교용지는 학이란 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주로 주거용지이거나 기타 서비스와 관련된 이런 용도로 쓴 것을 지목을 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용지나 상업용을 이렇게 쓰게 되면 지목이 대 맞는데 건축법에서 대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건축 가능한 토지입니다. 여러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한 필지 일부를 대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이제 여러 번 관계법에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건축법에서 이제 건축 가능한 토지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특징이 여기는 공업용지, 공장용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지 또는 대지. 이 택지하고 대지는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써요. 택지와 대지는. 예. 근데 이제 부지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부지. 특정 용도의 제공되어 있는 토지는 그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제목을 붙여요. 부지 앞에 뭐 붙이나 봐요? 학교? 부지. 철도? 부지. 도로? 부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는 건축할 수 없는 토지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지가 가장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지는 부질없이 크고요. 대지는 두 글자고 대는 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개념이에요. 이렇게 정리 요거 해 주시고요. 이건 지금 시험에 자세히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죠? 나오고 있지만 일단 이 기본 구분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요 자루대자입니다. 자루대자. 그러니까 음운 같은데 뜻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일하게 한자를 알아야 될 게 저 집대자하고 자루대자 요 구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언론에서는 다른 건 한자 필요 없어요. 그다음 이제 후보지행지입니다. 후보지행지. 자, 후보지는 큰 변화예요. 용도 지역 상호 간의 전환 예정돼요. 큰 변화. 근데 이행지는요, 용도 지역 내에 그 안에도 또 지역이 있어. 그래서 지역 간 요걸 보고 요 간하고 같은 거라 해서 후보지 그리시면 안 돼. 첫 번째 출발이 뭐예요? 지역 내자. 그래서 그것은 작은 변화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큰 변화, 작은 변화. 요 E 영어로 LICE, 라이스죠. 자, 요거 좀 구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 이행지는 전환 전이나 불리는 것이지 전환이 끝나면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겁니다. 전환이 된, 전환 후 그러면 후보란 말을 쓰지 않아. 여러분 보면 좀 주의를 해주시고 잘 보셔야 돼요. 전환되었다면 후보지다, 이행지다 그럼 다 틀려. 오케이? 전환되고 있는 괜찮아. 그것은 자 주의해 주시고요. 필지 획지는 여러분 뭐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지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요 겐지 저지 요 분류는 일본에서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원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영향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 그러다 보니까 요 저지를 예전에 과거에 뭐 시험에 한번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출제 안 합니다. 거의. 그래서 이게 저가 낮은 수준이란 그런 의미예요.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의미로서 저지입니다. 여하튼 간에 다시경자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의를 좀 해야 될 게 자 봅니다. 지금 이 공법상 규제는 둘 다 있어요. 여러분 공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는 우리나라 토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법상 제약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문제 나올 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이렇게 됩니다. 정착물이 없고 여기 봐요. 정착물이 없고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 이렇게 하면 맞고요. 여기다 공법 또는 사법상 제한이 없는 그러면 안 돼요. 공법상 규제에 제한이 없는 토지는 우리나라 토지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함정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지 정의. 그래서 우리나라 나지 정의는 사실은 요게 이제 우리나라 나지 정의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이런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다음 이제 법지 빈지입니다. 그래서 법지는 법률적으로 소유권이 있고요. 빈지는 법률적으로 소유권이 비어 있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시겠죠? 자, 법지는 소유권이 있고 이건 소유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시작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고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 빈지는 원래 물가비자인데 소유권이 비어 있지만 활용실익이 있는 거. 그런 것은 또 빈지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 7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 출제되면 법지 빈지가 좀 조심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틀리는 게 뭐 포락지는 뭐 됐고요. 공지, 공한지, 유지, 휴한지입니다. 공지는 두 글자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법률하고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법률. 그러니까 법률상 우리 건폐율 용적률 들어본 적 있죠? 법률상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죠. 두께를 좀 낮추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법률상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요 세 가지가 이제 헷갈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계시니까 뒤에 이렇게 두 글자 이렇게 끊어볼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 한지, 여기는 한지고 요 휴지야. 나쁜 뜻 이렇게 하세요. 안 좋은 뜻이다. 근데 좋은 종인데 이거 구멍 뚫린 한지야. 나쁜 뜻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나쁜 뜻이야. 나쁜 뜻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휴한지는 쉬고 있는 좋은 종이에요. 휴경지죠. 유휴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린 토지고요. 특히 도시 택지 중에서 자 원래 이제 택지 개발이 끝나고 나면 뭐 건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봐봐요. 뭐 도심지역이 보면 택지 개발은 끝났는데 여기는 막 식당들이 막 있고 공터로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데가. 아까 뭐 흙받친 데기다 뭐 주차하고 식당에 가기도 하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공한지 이렇게 분답니다. 공한지. 자, 이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좀 헷갈리는 게 여기 표준지하고 표본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2차 공부를 하면 저런 용어를 아시겠죠? 근데 자꾸 헷갈려. 하나는 표준이 된다는 이야기고 하나는 샘플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스탠다드고 하나는 샘플이야. 근데 번역을 여기는 표준지, 번역이 아니지 뭐 표현을. 여기는 표본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가 변동률 산정할 때는 변본 이렇게 합시다. 변본. 좀 안 좋네. 듣고 보니까. 변본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오지감 여러 걸 적어놨어요. 응? 여러분 이제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립니다. 이제 재밌는 거 하나 좀 말씀 좀 드리면 예전에 여기는 330제곱미터였어요. 330m 제곱미터 이하였는데 여기 660제곱미터 이하로 딱 바뀌다 보니까 기본 틀이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 차이가 없어. 이게 헷갈려.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여기 취사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에 보면 여기 취사시설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있다는 얘기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세대 이야기를 합니다. 19세대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요걸 좀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중 스님만 사는 곳은 밥도 안 먹고 도 닦고 살고 다가구 할 때 가구는 가구 치사 가구는 이거 싱크대라고 생각하세요. 싱크대. 여러분 싱크대라고 많이 그러죠. 식구들이 먹고 살고 있으니까 식구 이렇게 기억하세요. 식구. 발음도 똑같잖아요. 식구. 아니 똑같진 않죠. 비슷하죠. 식구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는 4계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셋들이 셋대 애들이 학교하고 셋대 가출해서 돌아오면 키만 커져왔다 4계층 이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다음에 이제 연립주택 할 때 이 립이 세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봐요. 여기에 비해서 옆으로 이렇게 더 세웠잖아요. 이렇게 세웠죠. 이게 면적이 초과지. 초과. 어떻습니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싸하죠. 그래서 초과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헷갈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오, 응? 감탄사. 오 이렇게. 오 이렇게 기가 들어갑니다. 5계층 이상. 여기다 해놨네요. 이렇게. 어때요? 뭐 이러면 뭐 주택 분리하는 거 어렵지 않죠. 함정팔 거 다 대비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택 나오면 뭐 거저 먹는 거죠. 자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총론 파트에서 여러분에게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이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2차에 뭐 감정평가도 배우시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우리 경제 이론도 좀 배웁니다. 우리 부동산에서는. 그다음에 경제학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든지 여러분 회계학도 하시잖아요. 뭐 감가 이야기 이런 거 거기서 다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걸 좀 더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처음 하신 분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특강을 진행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역추적에서 문제풀이를 먼저 듣거나 그것도 하고도 시간이 남으면 기본 강의 좀 듣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이해가 된다? 그럼 돼. 그걸로 끝나. 자, 이해가 되면. 자, 부동성이 출제되면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예요. 국지란 표현입니다. 국지화.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서 부동 활동이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임장활동 관련된 또 정보활동. 현장에 가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출제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영속성이에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 영속성하고 이 개별성이 어렵습니다. 영속성하고 개별성을 조심하셔야 돼. 출제되면 잘 틀려요. 출제되면. 그래서 이제 영속성. 여러분 수익환원법. 우리 이제 감정평가의 규칙에서는 직접환원법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을 제목을 직접환원법 그리고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수익 방식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행적으로 쓰는 표현하고 조금 중첩되거나 안 맞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토지세무에서 직접법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뭘 줄인 거냐면 직접환원법을 줄인 거죠. 근데 규칙에서 말하는 직접환원법 그거하고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조금
용어가 우리 학술적 용어에 좀 맞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미래 수익을 이렇게 환원한 거. 특히 토지가 그렇다 이거. 토지는 그 수익이 앞으로 영구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익을 환원해서 현재 토지 가치를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토지 가치. 그리고 이제 물리적 감가상각 안 된다는 거 당연하고요. 요거요. 요걸 좀 조심해야 돼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을 적용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생산이 안 된다 부증성이고요. 재생산 안 된다 이것도 부증성이에요. 근데 생산이 안 되는 것을 재생산할 리도 물론 없겠지만 생산이 안 되는데 무슨 재생산을 합니까? 소모가 되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산 같은 경우는 소모가 되었을 때 이걸 뭐 녹여서 또는 재활용해서 다시 만들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토지는 애초에 소모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해서 뭐 재생산 말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부중성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소모를 전제로 하는 걸 쓸 수 없다야. 그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 사실 이게 좀 가장 출제가 또 많이 되는 파트입니다.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남에게 이렇게 빌려주게 되면 무엇을 받게 돼요? 임료. 그래서 임대차 시장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걸 제일 주의하셔야 돼요. 사라지지 않으니까 빌려줄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중성 이야기는 우리가 뭐 여기 뭐 경제 이론에서 다 이거 배웠던 내용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집약적 이용. 그래서 부중성. 자, 토지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려 한다?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거죠. 그거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예고한 바와 같이 이 개별성이 어려워요. 개별성이. 비교를 어렵게 이 표현이 있어요. 이 비교란 표현은 뭐냐면 공통점 찾기예요. 비교가 뭐라고요? 공통점 찾기. 비교를 어렵게 그게 뭐라고요? 공통점 찾기. 이렇게 하세요. 개성이라고 생각하세요. 개성. 여러분 개성은 공통적인 게 아니죠. 개성이 강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걸 의미해요. 공통점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교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교하고 대조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비교는 동일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따져보는 거고요. 얼마나 동일한가. 그럼 대조는 차이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뭐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야 그 둘을 비교 대조해봐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야 비교해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공통점이 있는지 찾아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학급 친구끼리 비교해봐 이건 불가능합니다. 공통점이 어디 있어요? 직립보행하는 거, 눈이 두 개인 거, 뭐 이런 겁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비교하면 안 돼요. 제발 뭐 동료들 다른 동료 비교하거나 특히 이제 부모님들은 또 어때요? 자기 아이를 다른 아이하고 비교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 자체로 소중한 겁니다. 그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성이라고 기억하세요. 개성. 아시겠죠? 그리고 요 일물일까. 자, 우리 이제 수험생들이 또 나름 물권법을 학습을 하시다 보니까 일물, 일권 뭐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어. 그래서 하나의 물건, 하나의 권리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동일한 물건이라면 동일 가격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이라면 가격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동일해 다 달라. 그래서 일물가, 이 기억을 이렇게 합니다. 레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좀 많이 나오는 표현이긴 합니다. 이게 대체가 무슨 뜻이냐면 대신이라는 뜻이에요. 대신. 뭐 영어 여러분 공부하시잖아. substitution 대체. 그래서 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독일은 없는데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그죠? 뭐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 인접성인데요. 요 인접성은 이제 부동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부동성.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개발 부담금 징수하는 거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토지 이용이 내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핵시설 들어오면 개발 손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변이 공공시설 들어와서 내 땅값이 올랐어요. 이건 공공의 작용이나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얻게 되는 불로소득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노력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좀 잘 나오는 걸 미리 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토지 공개점에 3대 제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 택지 소유 상한제, 그죠? 토지 초과 이득세,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 말한 그 두 가지는 폐지됐어요. 하나는 위헌 판결, 하나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 부담금 징수하는 거, 그렇죠? 요것만 살아 있어요. 요것만. 그 출제가 됩니다. 다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그 두 가지 사라졌습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외부성이 그거예요. 외부 효과. 개발이 사회적 환수 필요하겠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인문적 특성입니다. 인문 그러면 사람이 개입된 거예요. 사람이. 그런가요? 그래서 시험은 이것만 나와요. 시험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요걸. 그래서 병합 분할 가능성은 용도를 다양하게 해주는 지원하는 역할을 해요. 어머, 용도가 다양하네. 그럼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좋을까? 이걸 생각해야죠. 그게 뭐가 될 수 있는데? 채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용도 다양성은 채용의 성립 근거, 판단 근거가 된다. 시험 이거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냅니다. 병합 분할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성향을 지니게 된다. 용도의 다양성은 채용의 판단 근거 또는 성립 근거가 된다. 이렇게 출제됩니다. 출제가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제일 중요하고요. 자, 인문적 산대 위치의 가변성 이미 했어 이거.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투자로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투자로 해서 이것을 리스크라고 합니다. 위험이란 벗어날 가능성, 달라질 가능성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투자로 해서 등장해요. 위치의 가변성, 위험 이렇게. 위치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기본사고 거기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교재 18페이지까지 총론 파트를 좀 다뤄봤습니다. 자, 첫 시간 이렇게 총론 마치고요. 경제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